자, 길버트와 스펙트의 사회복지 분석들입니다. 할당이에요. 누구에게 줄 거냐? 누구가 누구한테 줘야 되잖아요. 주는데 누구한테 줄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누구한테 준대요? 내가 선택해서 주겠대요. 그래서 귀보진자예요. 자, 귀속적 욕구, 보상, 진단, 자산조사. 그래서 귀보진자입니다. 귀속적 욕구는 속해 있냐, 속해 있냐. 어디에 속해 있냐.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재난지원금으로 경기도 지원들 그 국민들에게 경기도민들에게 10만 원씩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1인당 이런 것들. 저는 못 받네요. 왜요? 저는 경기도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들처럼 그 속해 있냐 속해 있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과적 조건이나 국적 여부들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욕구를 가진 사람의 집단에 속해 있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보상 뭐예요? 얼마나 기여해요. 기여했냐? 기여했어. 그래 좋아. 그러니까 너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얼마나 기여를 했고 기여한 집단에게 속하느냐가 중요한 요건이 보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단이요.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거죠. 기술적 진단이 필요한 요건입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냐 없냐 볼 수 있는 거. 자, 마지막 자산조사입니다. 자산조사는 뭐예요? 재산이 있냐 없냐, 노동 능력이 있냐 없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자산을 본다. 그래서 네 가지, 요 밑으로 내려올수록 자녀적 성격이에요. 자산조사로 올수록 자녀적 성격, 귀속적 욕구로 갈수록 제도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귀보진자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급여 무엇을 줄 거냐? 5가지를 주죠. 현금, 현물, 증서, 기회, 권력 이렇게 해서 5가지를 준다. 그래서 현금이 있습니다. 현금이죠. 현금 뭐예요? 수급자에게 필요한 걸 선택할 수 있도록 화폐로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것을 현금이라고 합니다. 현금은 돈으로 준다. 왜 돈으로 주냐? 제일 좋아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살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생기고 자기결정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결정의 극대화. 그리고 이제 인간이 존엄성이 높아지겠죠. 왜요? 아무런 누가 받는지 못하고 낙인이 찍히지 않으니까 존엄성이 높아지고 운영효율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면 운영효율성이라고 하는 건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딴 데 돈이 나가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산조사를 하면 거기 뭐 해야 돼요? 자산조사를 조사해야 되죠. 조사 비용이 빠지는 거예요. 1000억 중 조사 비용 100억 빠져서 이제 900억밖에 못 주게 되면 100억이라는 단어가 돈이 부족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어때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현금으로 줘버리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그 돈을 다 갈 수 있는 거죠. 자,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이 현금입니다. 또 뭐냐라고 하면 우리 이런 거 있겠죠. 뭐 조사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지만 물건을 사요, 보관해요, 배달해요 라고 하면서 어때요? 다른 비용들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효율성이 높은 것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낙인 효과는 없어요. 낙인 효과는 없지만 목표 효율성이 낮습니다. 왜요? 밥 먹으라고 하고 돈을 줬어요. 밥은 안 먹고 술 먹고 있네. 목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오남용, 다른 거 먹고 있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이 현금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물이 있습니다. 자, 현물, 수급자가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받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자, 물품으로 받는 거예요, 물품. 물품이나 서비스로 받는 것이 현물이다. 우리 이제 건강보험, 우리 같은 경우 건강보험 받잖아요. 그럼 이게 다 현물 서비스죠. 가서 의사에게 서비스를 받는 거,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서비스 받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수급자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받기 때문에 목표 효율성이 높습니다. 우리 병원 가서 치료받는 것, 이런 것들이 목표 효율성이 높겠죠. 필요한 사람이 가서 서비스를 받는 거. 그리고 뭐예요? 현물. 밥 먹으라고 쌀 줬어요. 이게 가장 높은 거겠죠. 그래서 효과가 가장 확실해요.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정치권에서 선호합니다. 와서 사진 찍고 가잖아요. 사진 착각 찍고 가는 정치권에서 선호하는 것이 현물이다. 자, 대량 생산과 소비로 인해 규모의 경제가 큽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10,000원짜리 하나 샀어. 그럼 10,000원 내야 되지만 이거를 100개 삽니다. 100만 원을 내야 되죠. 그런데 센스 있는 사장님은 좀 더 얹어주든가 아니면 깎아주든가 그러죠. 이런 것들처럼 현물, 이런 규모의 경제가 크다. 자, 현물을 보관하고 유통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운영효율성이 낮다. 그래서 운영효율성이 낮고 목표효율성이 높은 것은 현물. 현금은
운영 효율성은 높지만 목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금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금보다 효용이 낮아서 뭐가 생겨요? 낙인이 생기죠. 낙인. 물건을 갖다 줘버리니까 낙인이 생겨버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증서. 증서는 바우처죠. 바우처. 바우처라고도 생각하셔야 돼요. 현금의 장점, 현물의 장점을 합쳐놓은 것이 이 증서다라고 얘기해요. 현금의 장점이 뭐예요? 운영효율성이었죠. 운영효율성. 그다음에 현물의 장점, 목표효율성. 이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들 내일 배운 카드 있죠. 다른 데서 긁어보셨어요? 안 긁혀요. 이런 그 교육기관이라든지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외에는 안 긁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처럼 다른데 못 쓰게 만들어놔서 그 목표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목표율성이 높아지고, 근데 이거를 현물로 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왜? 자, A라는 기관에서만 무조건 들으세요라고 하면은 거기 가야잖아. 아, 나 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에 가까운 곳, 내가 맞는 곳 선택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운영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용도 안에서 자기 결정을 극대화시켜 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래서 공급자들은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 질이 향상됩니다. 왜요? 예전에 현물은 얄짤없이 그냥 그거 하니까 끝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증서는 이 사람들이 와서 계산을 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이제 우리 곳에 와서 사용을 하겠죠. 이런 것들처럼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서비스 사용 용도가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금급여에 비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용이합니다. 교육하는 데 쓰라고 라고 했죠. 그래서 교육 외에는 안 긁힙니다. 그리고 뭐 보육용 카드 외에는 안 긁혀요. 이런 것들처럼 그거 외에는 안 되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용이한 것이 증서다. 자, 뭐 기회랑 권력은 없어요. 기회는 기회평등 생각하시면 되고요. 권력은 그 사람에게 맞게끔 권력을 위임해 주는 게 권력이다. 근데 원래 이 세 가지가 많이 나오니까요. 자, 재원 어떤 재원을 마련할 거냐, 누구에 줄 어떻게 재원 마련할 거냐요. 자, 지금까지 본 게 누구한테 줄 거냐. 두 번째, 무엇을 줄 거냐라고 봤어요. 그러면 세 번째, 뭐 있어야 돼요? 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그래서 공공재원과 민간재원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공재원은 일반 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 그다음에 조세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민간재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면 공공재원 중 일반 예산이 있죠. 우리 세금이에요. 세금. 우리 세금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 예산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수평적 소득 재분배가 효과가 높아요. 그리고 사회적 적절성을 높이기가 좋죠. 왜 그러냐? 소득 재분배 뭐가 제일 많냐? 수직적 재분배가 제일 많죠.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걷어서 적게 버는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 수직적 재분배인 소득 재분배가 이 효과가 높다. 사회적으로 적절성이 높죠. 왜요? 못 받잖아요.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처럼 모든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선별해서 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예산으로 왜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산을 거둘 때 뭐예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걷잖아요.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받고 이러기 때문에 사회적 적성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상의 일반성과 급여의 보편성이 높아요. 일반성, 대상의 일반성. 왜요? 모든 사람에게 다 걷잖아요. 그리고 급여의 보편성. 이런 것들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재원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습니다. 자, 왜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냐? 매년이 아니죠. 매달이죠. 매달. 아니면 매일. 우리 이제 일반 예산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매일 뺏어가잖아요. 뭐 물건 하나 사면 10%가 다 부가세니까. 그래서 안정성과 지속성이 높은 것이 일반 예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회보장성 조세가 있어요. 이게 뭐냐? 사회보험료 같은 것들을 이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금은 아니죠. 보험료 이런 건 세금은 아닌데 강제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사회보장성 조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강제 부과되어 있는 세금적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이제 특징이 하나 있죠. 우리가 뭐가 없냐라고 하면 선생님들 혹시 약관 있어요? 사회보험 들었는데 약관이 있어요? 약관 없죠. 이런 것들은 이제 강제되는 이런 것이들이기 때문에 약관도 없어요. 약관도 없는 것처럼
이런 강제성을 띠고 있는 것이 사회보험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역진적이에요. 역진적. 왜 역진성이 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 모든 조세라고 하는 것은 많이 벌면 많이 내는 것이 맞아요. 적게 벌면 적게 내는 게 맞고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가 상한제가 있습니다. 상한제, 건강보험료 뭐 얼마 이상은 얼마 해서 이제 상한제가 있어요. 그 이상 많이 벌어도 똑같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상한제가 있어서 이런 것들은 이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역진적입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세가 역진성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보장세도 역진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진성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는 것, 누진성은 고소득자가 불리한 것을 누진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진세 같은 거 보면 우리 소득세라든지 법인세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누진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역진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보험료, 아까도 이야기한 건강보험료, 뭐 국민연금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역진적 성격을 갖고요. 부가세라든지 이런 건 다 역진적입니다. 왜 그러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100만 원짜리 TV 사면 10만 원 내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 1%를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10만 원 세금 내면 10% 되잖아요. 똑같은 거 샀다 하더라도 고소득자가 세금을 덜 내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 그래서 역진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것이 역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회복지에 쓰이는 지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이 높은 것이 이제 이런 사회보장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것들에게는 다 이 조세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쉽게 생각하면 자동 뭐 교육세 뭐 이런 거 들어가요. 기름을 넣는데 교육세가 들어가 있어. 자, 이런 것들처럼 담배를 샀는데 교육세가 들어, 술을 샀는데 교육세가 들어가 있어. 이런 것들처럼 많이 들어가는 거에는 이런 이름들로 세금이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조세 비용이 있습니다. 이 조세 비용도 역진적 성격을 갖고 있는데요.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많이 받기 때문이죠. 조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직접 내가 조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감면해 주는 것 이런 거 아니면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조세 비용이죠. 근데 왜 감면해 줘요? 내가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썼던 거예요. 자, 국민은 국가에게 세금을 내면 국가는 요걸 가지고 사회복지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바로 사회복지에 예산을 투입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네한테 걷지 않고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게 연결되니까 그거에 맞춰서 비용을 걷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조세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새 연말정산 같은 거 하잖아요. 기존에 뭐 어떤 냈던 세금들을 다시 걷어들인다든가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조세 비용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우리 회사에서 우리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것들 이용권을 그 회사원 그 직원들에게 주고 이 금액을 비용 처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조세 비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민간 재원이 있어요. 자,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자발적 기업, 기업복지 재원, 공공모금, 비공식적 재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본인 부담금 뭐예요? 내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내는 금액. 내가 내는 금액을 이 본인 부담금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발적 기업은 뭐예요? 내가 부모님 용돈 또는 후원금 이런 것들. 자, 공동모금은 뭐 그것도 후원금 이런 거 들어야죠. 비공식 재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비공식 재원도 말 그대로 용돈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복지 재원, 기업이 복지 차원으로 직원들에게 쓰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기업복지 재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전달 체계 어떤 걸 어떻게 전달할 거냐죠. 그래서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공 전달 체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민간은 말 그대로 민간에서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공공이니까 이제 국가로 좀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국가는 뭘로 이제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국가는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고, 우리 이제 국가에 대한 내용들은 어디서 나오냐라고 하면은 우리 국가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국가가 무엇을 하고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국가복지의 정당성이 있었죠. 우리
국가복지의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자, 국가복지의 정당성이 있는데 그 국가복지의 정당성이 공공전달체계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냐라고 생각하면 자, 우리 쉽게 말해 사회복지 서비스나 재화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건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공재적 성격. 누가 하면은 무임승차가 나타나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공공재적 성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긍정적 외부 효과. 외부 효과가 나타나죠. 사회복지를 통해서 긍정적 외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된다. 자, 서비스 제공자나 소비자의 불완전한 정보. 이런 문제를 불완전한 정보가 뭐예요? 한쪽만 갖고 있는 거죠. 한쪽만 정보를 갖고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나 어떠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국가가 해야 된다. 우리 보험이잖아요. 보험, 민간 보험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야, 나 이거 하니까 건강에 보험 들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근데 보험은 맨날 아픈 놈이 들어. 건강한 사람들은 보험을 안 들고 아픈 사람들만 보험을 들게 됩니다. 그랬더니 보험회사가 손해를 많이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한대요? 역선택하는 거.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를 선택해버리는 거죠. 딱 봤을 때 건강하게 생긴 사람들만 선택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 보험을 들게 하는데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안 되겠다. 그거는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 문제 또는 역의 선택, 불완전한 정보로 인해서 역선택이 나타나게 되고 이 보험 가입자는 뭐가 나타나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죠. 나는 보험을 들었으니까 이제는 조심하지 않는 행동들, 이런 도덕적 해이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가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위험 발생의 상호 의존성. 민간에서는 위험이 발생하는데 이 위험을 서로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다쳤어. B라는 사람이 A를 도와줄까요? 안 도와줘요. 도와줄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에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보험 보면은 실업하지 않은 사람이 실업한 사람에게로, 아프지 않은 사람이 아픈 사람에게로, 산재를 당하지 않은 사람이 산재를 당한 사람에게로 보험료가 이전이 되죠. 그래서 위험이 발생하면 그 가입자들끼리 의존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민간에서는 그런 걸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규모의 경제. 많은 것들을 하게 되면 어때요? 단가가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규모의 경제들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국가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국가가 이런 공공 전달단체가 해야 된다. 전달 체계가 공공에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제 반대로 민간에서도 전달 체계를 민간이 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어요. 뭐냐? 자, 정부는 평등입니다. 평등. 모든 사람들에게 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민간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쪽집게처럼 그 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사각지대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정부의 서비스에 비해당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 민간 전달 체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공할 수 없는 다양한 개별적 서비스를 제공해요. 자, 평등이기 때문에 어때요? 다른 많은 사람들의 욕구에 맞게끔 서비스를 주는 게 공공이다라고 하면은 민간은 어떻습니까? 그 소수의 사람들,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의 욕구들에 맞춰서 서비스를 준다. 해서 공평하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서비스에 대한 선택 기회를 제공하죠. 그래서 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공공은 중앙에서 이렇게 한 군데밖에 없으니까 선택할 여지가 없어요. 얘네가 주면 받는 건데 자 민간은 어떤가요? 많은 기관들이 있죠. 많은 기관들이 있으니까 어때요? 나는 여기 가서 받을 거야. 난 여기 가서 받을 거야. 라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은 사회복지 참여에 이제 욕구 수렴을 해요. 수급자들에게 욕구를 수렴해서 어때요? 욕구에 맞는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려고 노력을 해요. 민간은. 근데 국가는 어때요? 택도 없죠. 왜 택도 없냐라고 하면 우리 선생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에 있는 어디 안 가봤어요? 세종시에 있는 안 가본 곳 어디예요? 보건복지부죠. 보건복지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 수렴이라든지 이 욕구에 따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정부의 복지에 대한 압력 단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야, 민간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가는 왜 안 하냐? 이렇게 이제 압력 단체 할 수 있고, 그게 본의 아니게 국가가 사회복지 비용을 절약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못 받는 사람까지 서비스 주려고 했는데 얼라 민간에서 주고 있네. 그래서 안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용들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장점이 있겠죠. 자,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을 위해서 서비스를 주는 게 공공입니다. 자, 돈이 많죠. 돈이 많으니까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려고 하고 이제 소득 재분배 효과로 극대화로 평등의 가치 구현이에요. 평등을 하려고 해요. 평등하게끔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 왜 평등하게끔 하려고 하냐? 재분배 효과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에게 많이 먹고 적게 버는 사람이 적게 벌어서 적게 버는 사람이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평등하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재정이 가장 안정적인 것이 가장 장점인 것이 공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이고 포괄적 서비스다. 그런데 민간은요. 개별적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합니다. 그 욕구 수렴들을 하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요구들이 어때요? 바로바로 다양한 것뿐만 아니라 자주자주 바뀝니다. 근데 우리 민간은 욕구가 이런 걸 바뀌었네? 이런 욕구가 있네? 이렇게 이게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데 어떨까요? 공공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다양성과 전문성이 있어요.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다양한 서비스잖아요. 원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줄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전문성. 우리 공공에는 우리가 시키는 공공은 중앙 정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에 가면 사회복지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사회복지 전공한 사람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회복지 전공한 애들은 영어를 공부 안 해요.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영어를 공부 안 합니다. 그러니 뭐 공직에 나갈 수 없고 공단도 갈 수 없고 영어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데를 가지 못해요. 그러니 뭐가 없어요. 전문가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신 민간은 융통성과 접근성이 좋죠. 융통성과 접근성이 좋다. 왜 융통성과 접근성이 좋냐라고 하면은 계속 찾아오잖아요. 우리 복지관 앞에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복지관이 한 400m, 500m 정도 지나면 복지관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또 이제 잘 아는 복지관도 1.5km 정도, 1.5km가 안 될 것 같아요. 1.5km는 안 되고, 아무튼 걸어서 한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곳에 이 복지관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을 기준으로 해서 한 바퀴 돌리면 1km 안에 복지관이 2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처럼 접근성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 세종시까지 가려면 난리 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융통성도 있고 접근성이 좋은 것이 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단점이 있습니다. 서비스의 경직성이에요. 그냥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융통성이 없는 거예요. 융통성이 없고 국가에서 이 서비스 주겠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자, 관료제적 구조에 따른 접근성의 한계. 못 가요, 못 가. 못 갑니다. 이제 세종시에 있는 보건복지부 가기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평등이 주 목적이기 때문에 특수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요. 왜? 공평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 우리 하나의 예를 들게요. 하나의 예를 듣겠습니다. 암도 암보험이 되니까, 건강보험이 암보험이 되니까요. 이거 말고 어떠한 특수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건강보험이 안 돼. 건강보험이 안 돼요. 근데 어떠한 병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 이상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병을 보험에 청구하려고 안 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소수의 사람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 보시면 이제 왜 그러냐라고 하면 감기 있죠. 감기는 누구나 걸리잖아요. 누구나 감기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어떠한 독특한 그런 병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병들은 누구나 걸리는 게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런 국가에서 실시하는 것들은 특수한 문제에 대한 대응이 부족해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소수의 사람한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맞냐, 아니면 많은 사람한테만 하는 게 맞냐,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겠죠. 이런 것들이 단점이다. 그래서 사회보험이라도 공공부조들을 운영하는 것이 국가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공공재 제공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것들이 공공재가 어렵고, 공공재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 되는 것들은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요. 자, 규모의 경제도 어려워요. 왜요? 돈이 없어요. 재정이 불안정해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민간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나 신속성이라든지 뭐 욕구 수렴이라든지 원하는 서비스 받는 이런 것들의 장점이 있는 것은 이 민간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서비스를 주는 것이 이제 민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전달책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속성, 비지속성이죠. 계속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편성, 한 가지만 줘요. 복합성으로 줘야 되는데. 비책임성, 책임감이 없네. 중복성, 중복이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마지막 비접근성입니다. 접근하는 게 어려워.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재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원이에요. 재원. 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쉽게 되면 이제 뭐 세금을 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일반 세금 중에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가장 크다.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 재분배, 계층 간 소득 재분배래요. 자, 계층 간 소득 재분배가 가장 크다.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 재분배가 가장 크다. 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목적세는 뭐예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냐. 교육세라든지 이렇게 이제 목적에 그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어 재원 안정성이 높다. 그렇죠. 안정이 높겠죠. 다른 거 못 건드리니까. 자,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그렇죠. 왜요? 우리가 이용료가 비싸다라고 하면 못 가잖아요. 아무리 접근성이 가깝다 하더라도 비용이 비싸면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저해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이용료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맞죠. 두 개는. 자, 고용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부담하죠. 50%. 수직적 재분배 성격을 지닌다. 그렇죠. 왜요? 고용주와 노동자 두 명으로 봤을 때는 누가 더 부자일까요? 고용주가 더 부자겠죠. 그래서 고용주가 더 부담해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많이 부담하고 적게는 적게 부담하는 거죠. 그래서 수직적 재분배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업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기업복지는 소득 역진적 성격이 가능하다. 그렇죠. 역진적 성격이 가능하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 예를 들어 이런 거 하겠죠. 자, 설명해 드릴게요. 야, 우리 여기 헬스장이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 그래서 직원들에게 미안. 내가 올해 월급을 올려줘야 되는데 지금 월급을 많이 올려줄 수 없다. 그래서 여기 헬스장 이용권하고 수영장 이용권을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양도도 가능해. 그래서 이제 5매를 줄 테니까 1년 회원권을 써. 라고 회사 직원들에게 줍니다. 월급은 안 올려주고. 근데 뭐 직원들이 생각하기에 화가 나지만 그래도 이거라도 받는 게 낫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받았어. 그래서 이제 회사는 돈을 안 썼죠. 회원권이야 뭐 그냥 어차피 뭐 헬스장이나 수영장이나 어차피 물 틀어놓고 그 기계 사용하는 건 어차피 한 명이든 100명이든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놓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기업복지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기업은 뭐예요? 이 비용을 매출로 잡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비용을 직원들에게 무상으로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 금액을 기부금이잖아요. 기부금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금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복지는 역진적 성격이 강한 거예요. 이 비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기업은 낼 세금들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는 받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처럼 소득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되면 많이 벌면 많이 내야 되는데 기업이 돈을 많이 벌었지만 이런 기업 복지를 통해서 세금을 덜 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을 이 역진적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답은 1번이네요. 1번. 자, 일반세 중 재산세의 계층 간 소득 재분배가 되겠죠. 자, 보면은 왜 그러면 재산이 많고 재산이 적죠. 재산이 많은 사람에겐 재산세를 많이 받고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재산을 적게 받습니다. 이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그 수적 재분배가 나타나겠죠. 그런데 뭐가 틀렸냐라고 하면 요게 틀렸습니다. 요거.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이 지문은 맞는 거예요. 근데 뭐가 틀렸냐? 가장 크대요. 아니요. 가장 큰 거는 소득세입니다. 소득세. 재산세가 아니라 소득세가 제일 커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소득에 대한 내용들이 소득 재분배하는 데 있어 소득세가 가장 크다. 그래서 재산세가 소득세보다 가장 큰 게 아니라 소득세가 이 소득 재분배를 하는 데 있어서 소득세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의 수입에 관련한 세금을 걷잖아요. 세금을 걷는데 가장 큰 것이 소득세다라는 거예요. 소득세. 재산세가 아닌 소득세가 가장 많이 걷는다. 쉽게 하면 이런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우리 생각하면 재산세는 1년에 2번 걷죠. 1년에 2번 걷잖아요. 그래서 7월, 9월인가요? 날짜가 생각이 잘 안 나요. 매달 뭐 세금이 계속 나오는 것 같으니까 이게 나오는데 소득세는 언제? 매달 끊기 때문에 그 돈이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가장 큰 건 소득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2번. 현금급여와 현물급여의 장단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다. 자, 현금급여는 복지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보장한대요. 그렇죠. 돈으로 줬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품, 서비스 선택의 보장권이 있습니다. 현금급여는 복지기관 관리 운영비 절감과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 준다. 현금급여. 자, 현금급여가 뭐야? 돈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금급여로 복지기관의 운영비 절감이 될 수 있겠죠. 왜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금급여를 줬더니 뭘 내요? 이 사람들이. 현금급여를 냈으니까 이 사람들이 뭘 내야 돼요? 그 이용료를 내겠죠. 돈이 있으니까. 근데 쌀로 줬으면 이용료를 못 내겠죠. 그러니까 현금급여를 주니까 이용료를 내고 이용료를 받으니까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절감되고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번. 현물급여는 현물이죠. 현금급여에 비해 오남용이 크다. 아니죠. 오남용이 적죠. 현금급여가 오남용이 크죠. 밥 먹으라고 줬더니 술 먹고 있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술 먹고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현금급여가 현물급여에 비해 오남용이 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현물급여는 정책의 목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그렇죠. 밥 먹으라고 쌀 줘버리면 그 밥 먹으라는 목표를 높일 수 있다. 현금급여는 개인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우리 밥 먹으라고 쌀을 줬어요. 그런데 물론 쌀을 감사하죠. 물론 쌀이 감사해요. 쌀을 먹는데 A라는 사람이 맨날 밥만 먹냐라고 하면서 나 다른 거 먹고 싶다고. 근데 어때요? 쌀만 주니까 쌀만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오남용이 큰 거는 현물급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남용이 큰 거는 현금급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할당이에요. 할당은 귀보진자죠. 할당의 원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귀속적 욕구의 원리에서는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정해진다. 규범이 뭐예요? 그냥 법에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뭐예요? 내가 경기도에 살고 있냐? 서울시에 살고 있냐? 그런 규범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원 혹은 피해 집단 속에 속하는가에 따른 할당은 공원이 뭐예요? 기여에 따르는 거죠. 기여. 피해 집단 뭐 월남전 갔다 와서 그 쉽게 얘기하면 월남전 갔다 와가지고 국가 요공자 되는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보상의 원리, 귀보진작 이 보상의 원리에 해당한다. 그렇죠. 공원이라든지 피해 집단 또 뭐가 있을까요? 기여 이런 것들이니까 보상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진단적 구분, 귀보진이네요. 진단은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의사의, 그러니까 전문가의 진단이 있어야 돼요. 재화 혹은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 의존한다. 그렇죠. 전문가의 의존에 저희 아버지가 귀가 좀 막 TV를 크게 들으면 귀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청력 검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왜요? 아버지는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 의사는 이 정도는 아직까지 그런 청각장애 정도는 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 보청기를 낄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누가 판단한 거예요? 의사가, 전문가가 판단하게 된다. 자, 4번 귀속적 욕구는 귀속적이네요. 원리는 보편주의보다는 선별주의 할당에 가깝다. 정답은 4번이네요. 귀속적 욕구가 보편주의, 기보진짜, 자산조사죠. 자산조사가 선별주의 할당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산조사의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 그렇죠. 경제적 기준과 개인적 할당이라는 두 가지 조건에 근거한다. 그렇죠. 개인적 자산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편주의, 그러니까 선별주의는 자산조사, 귀속적 욕구는 보편주의에 더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할당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할당입니다. 자,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 속에, 자,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입니다. 속하는지 여부의 근거의 원칙을 귀속욕구라고 한다. 그렇죠. 어디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속하여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보는 것이 이 귀속적 욕구죠. 보상이란 사회경제적 특별한 공헌이 있는지, 그렇죠? 공헌이 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그래서 5.18 광주 5.18 이런 것도 있죠.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월남전 참전으로 국가유공자 되셨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 5.18 광주 5.18으로 인해서도 이제 국가유공자 되신 분들 많죠. 그래서 이런 근거, 피해를 입었는지 공헌이 있는지 근거하는 원칙이다. 자, 진단적 구분, 진단입니다. 진단은 전문가의 진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개별 사례에 대한 전문가가 어떤 재화 또는 서비스에 특별히 필요한지 판단하는 것이다. 청각이 잘 안 들리네요. 보청기가 필요하게 할 것 같아요. 시각장애, 청각장애 뭐 이런 것들 전문가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진단적 구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역량. 그냥 정답이 4번인데요. 역량. 왜 그러냐? 귀보진자인데 역량은 아예 없잖아요. 역량은 없잖아요. 없고 이제 역량은 보유하고 있거나 동원 가능한 자원의 종류와 양에 근거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일단 할당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역량은 들어가지 않아요. 귀보진자다. 자, 5번 자산주사의 욕구는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능력이 없음을 나타내는 증거에 기초한다. 그렇죠. 돈이 있냐 없냐에 중요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정답은 4번이네요. 이 문제는 너무 쉽게 그냥 역량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5번 사회복지 정책 급여의 형태 중 기회입니다. 기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수급자의 직접 급여에 대한 결정이나 관련된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자, 우리 정책 결정에 참여한대요. 정책 결정을 참여하거나 그 관련 결정이나 정책 결정에 참여한다. 이거는 뭐예요? 권력이죠, 권력.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다른 사람이 줘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수급자에게 권력을 줘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규정을 결정하는 급여. 야, 돈 더 많이 받 급여를 결정하느라 관련 정책 결정할 때 하는 것이 권리다라고 권리가 아니고 권력이죠. 권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목표율성이 가장 높은 급여로 평가받는다. 이거 현물이죠. 현물입니다. 빈곤층 자녀의 대학 입학 할당 장애인 의무 교정에 해당한다. 정답 3번이네요. 우리 기회는 뭐예요? 기회의 평등이죠. 기회의 평등. 그래서 뭐 쉽게 얘기하면은 어떤 집단이 어디에 접근하지 못할 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는 것이 이 기회죠. 기회의 평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회에 대한 내용은 3번이다. 자, 4번
수업자가 일정한 용도 내에서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 증서죠, 증서. 용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일정한 용도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잖아요. 정해져 있는 것에서 뭐예요? 선택할 수 있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증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뭐 이거는 뭐 현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경제적 문제니까 현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네요. 대학 입학 할당, 장애인 의무고용제 이것들은 모두 이 기회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 뭐예요? 증서죠, 증서. 전자바우처니까 증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자바우처 방식은 사회서비스는 2007년도에 도입되었다. 네, 맞습니다. 2007년에 이 전자바우처 제도가 전산화되고 기관의 이제 대행으로 해서 행정 처리에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을 줄이려고 만든 것이 전자바우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에 만들어졌어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공급자의 지원 방식에서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해졌다. 그렇죠. 중앙정부에서 현물로 이렇게 지원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가서 서비스 받아요. 여기 가서 서비스 받아요 했는데 이제는 어때요? 그냥 카드로 이제 나와버리니까 어때요? 수요자, 그 사람이 직접 내가 여기 가서 서비스 받을 거야. 여기 가서 서비스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전환이 가능해졌죠. 2012년 4개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었다. 맞습니다.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이런 거 지정보다는 이제 등록으로 해서 이제 상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록제로 변함으로써 등록되어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끔 이 해결이 됐던 것이 이 전자바우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어요. 등록제. 그래서 등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선생님들 지금 그 내일 배움 카드 긁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회복지 1급 특강을 이 내일 배움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거기서 이제 맞게끔 양식이 있어요. 서식이. 그 서식에 맞게끔 제출하면 되네라고 하면서 등록제를 만들어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임시 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은 전자바우처 사회서비스 사업 중 하나이다. 그렇죠. 우리 진료, 출산, 임신 바우처 카드 긁잖아요. 이거 하나. 그리고 뭐 보육료라든지 선생님들 공부하는 거, 뭐 장애가 있는 아이들 뭐 서비스, 상담 서비스 받는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전자바우처 서비스의 사업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자바우처 도입에 의한 지불 정산 업무 전산화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행정부담이 대폭 증가하였다. 아니요, 줄어들겠죠. 예전엔 돈을 주고 뭐하고 했는데 이제는 증서로 가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다 자 보세요. 여기 가서 돈을 준 게 아니라 예전엔 현물로 주니까 자 A씨는 1이라는 그 기관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다 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 언제 다 하고 있어요? A가 맞고 B가 맞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증서 줘버리면 그 안에 있는 돈으로 거기서만 긁을 수 있으니까 자기네들 선택하고 하다 보니 어때요? 일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 처리가 부담이 진짜 많이 줄어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진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